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졸 검정고시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 사회강사 명효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특강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대기업? 아니에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다국적 기업이 핵심 주제가 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글로벌 경제의 지역 변화 관련해서는 세계의 단원에 담긴 핵심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다국적 기업, 사실 이번 시간 주인공입니다. 국적이 여러 나라이다라는 거죠. 실제 본사는 한 나라에 있어요. 그렇지만 생산활동과 판매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다국적 기업 살펴볼 겁니다. 이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공간 변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공간이 변화되는지 그 내용 살펴볼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이 농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바나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바나나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바나나가 아닌 거죠. 자, 미국에 있는 농장에서 재배된 바나나가 우리나라에만 수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세계화가 농업에 끼친 영향의 한 사례일 텐데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한 기업이 그 나라에서만 대기업으로 우뚝 서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해요. 다국적 기업 같은 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남기는 만큼 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 경제도 발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주로 소비하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요. 한 나라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경제 발전을 이루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이윤을 경제적으로 많이 남기지 못하고 소비만 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건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국가, 특정 기업을 많이 발전시키지 나머지 국가, 나머지 기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경제 공간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다국적 기업과 공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이 어떤 식으로 세계화되고 있는지 이 모습부터 살펴볼게요. 경제활동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때 세계를 무대로 이미 하고 있는 S전자회사의 휴대전화 떠오르시는 거 있죠? 그런 거. 그 휴대전화를 만드는 생산 공장은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그런데 S기업은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경제활동의 세계화. 이 속에 등장한 S기업은 다국적 기업, 이렇게 연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면서 당연히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죠. 게다가 세계무역기구라는 게 출범을 해서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춰서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교류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운 무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더 쉽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촉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고요.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자유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제기구에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있어. 요거 좀 중요한 단어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됐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다국적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 오타가 하나 났어요. 판매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2개 이상의 국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야 라고 또 좀 바뀐 표현도 익혀두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뭐 알고 계시는 콜라 기업이죠. 알고 계시는 햄버거 기업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S기업이 요 기업이죠. 그리고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자동차는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요. 생산 공장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 이 기업에서 만든 신발은 한 켤레 이상씩 신고 다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아, 이런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구나. 예를 통해서 훨씬 더 다국적 기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국적 기업은 공간을 분업시킨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워낙에 기업은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생산 비용을 낮춰야 돼요. 생산 비용은 낮추고 판매 금액은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야지 차액만큼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요. 저비용으로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리, 연구, 생산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생산 기능은 예를 들어서 비용을 낮추려면요, 저렴한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생산 공장을 설치하고 싶겠죠. 선진국, 개발도상국, 어느 지역이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개발도상국. 이 지역 사람들의 인건비가 훨씬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싸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생산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아마도 자동차의 성능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겠죠. 고학력자가 많은 지역은 선진국입니다.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고 연구소는 우리나라 내지 선진국의 또 다른 대도시에 있을 거고, 생산 공장만 개발도상국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두고 조금 어렵게 다국적 기업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간 분업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되셨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다국적 기업에 자꾸만 기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오타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공간 분업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본사는 당연히 의사결정 관리를 위해서는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결정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보가 유리해야 되겠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보통 그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그 다국적 기업의 출발 국가, 본국 또는 선진국의 대도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사는 주로 그 나라 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대도시에 있다. 그리고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연구소 같은 경우도 워낙에 전문 인력, 고학력자, 우수한 연구시설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 대도시에 많이 이런 걸 입지시킨다. 그렇지만 생산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값싼 노동력, 게다가 공장을 거대하게 지으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뭐 지대라든지 이런 게 좀 저렴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곳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한 곳들이 대체로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유리한 그러한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워낙에 다국적 기업의 본국이 우리나라라고 또 예를 다시 들게요. 뭐 S기업을 계속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S기업이 우리나라가 본국이니까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생산 공장을 어디에 설치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생산 공장을 설치할 때에도요, 당연히 다른 나라에 설치할 때에는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는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이라는 걸 설치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보호무역과 연관지어서 무역 장벽이라는 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 장벽이라는 게 높게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역 장벽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 생산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이 무역 장벽이 높으면 생산 공장을 원활하게 지을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무역 장벽이 낮은 지역에 생산 공장을 짓겠구나.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무역 장벽이 낮아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함께 블록을 이루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뜻에서 경제 블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경제 블록. 이따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은 지역 내에 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예를 몇 개 공부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건 아마 요걸 것 같아요. EU. 유럽 연합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만 통합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정치,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유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흐름이 될 텐데요. EU 같은 경우는 EU에 가입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간에는요. 무역 장벽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인 EU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한 블럭처럼 묶여가지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 EU가 경제 블럭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EU에 가입된 여러 나라들은 여기에 적혀져 있다시피 무역 장벽 없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 시작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벨기에에다가 생산 공장을 짓는 건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국적 기업이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분리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생산 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또 가지고 오는지 그 모습을 볼 텐데요. 자,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다국적 기업의 본국이 항상 선진국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의 모 기업도 다국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어요. 베트남에 있는 모 기업도 다국적 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국적 기업은 본국이 선진국이다라고 획일화시키시면 안 돼요. 대체로는 그렇다는 거죠. 거의 90% 이상 다국적 기업의 본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요. 다국적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식으로 주로 본국이 위치한 선진국은요.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하면서 본국에서도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그 도시는 세계 도시로까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본국이 위치한 선진국에는 거의 생산 공장이 입지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대체로 공장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생산 공간이기 때문에 공장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건 일자리가 그만큼 좀 적게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화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이 마치 구멍이 뻥 뚫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S기업이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우리나라에 둔 적이 있죠. 우리나라 이제 구로에 만약에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한 10대 개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노동력이 너무 비싸졌어. 안 되겠어. 동남아시아 쪽으로 생산 공장 8개를 빼나갔어요. 그냥 우리나라에는 딱 2개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만 남은 거죠. 그러만큼 8개에 달하는 생산 공장의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자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옛날에는 10개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는데 2개로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자체가 되게 많이 침체되는 변화가 나타났겠죠.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었을까요? 자, 그럼 내려가서요. 투자 유치국, 개발도상국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좀 전에 얘를 지우지 말 걸 그랬어요. 자, 8개씩이나
우리나라 전자제품 공장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당연히 공장이 8개씩이나 늘어났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죠. 그 늘어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그 지역에 발달하겠죠. 그리고 먹고 살만해지면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은요,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인구 급증이라는 문제를 앓고 있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 문제가 추가해서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도 발달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련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기 위해서 식당이 주변에 많이 늘어섭니다. 그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그 지역 주변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역 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을 해요. 당연히 개발도상국 지역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한 대도 안 만드는 거 아니었거든요. 전자제품 개발도상국에 있는 중소기업들 만들고 있었는데 다국적 기업이 치고 들어오면서 당연히 유사 제품의 생산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산 공장 폐쇄 시에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8개씩이나 생산 공장이 만들어져서 엄청 좋았는데, 이 지역보다 더 싼 이 지역보다 노동력이 더 싼 지역이 있네? 라는 정보를 입수한 또 다국적 기업 본사는 생산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의견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겠죠.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생산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생산 공장이 이전했다는 건 그 지역에 만들어진 생산 공장의 문을 닫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본국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기껏 우리나라에서 뭔가 물건을 생산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대부분 판매 이윤은 빠져나갑니다. 다국적 기업이 다 그 판매 이윤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곤 있지만 판매 이윤 자체는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본국이 위치한 그 지역에서 얻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세계화가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세계화와 농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농업의 세계화라고 하는 건 어떠한 모습을 가리키냐면요, 이제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도요,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무역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바나나가 엄청 비쌌어요. 이제 해외에서 바나나 수입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바나나가 엄청 싸잖아요. 그 모습도 농업의 세계화와 관련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농업의 세계화라는 것도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역 간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고요.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게 농작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먹고 살기에는 뭔가 우리들의 생활이 훨씬 더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엔 듣도 보도 못했던 블루베리 라고 하는 것도 수입해서까지 먹어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구나. 이해가 좀 되었을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세계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농업의 기업화가 이루어져요. 이제 작은 농가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이 나타나고 있어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대량으로 작물을 재배, 농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또다시 이윤 창출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값싸게 농산물을 재배하고요. 어느 정도 이윤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농업의 기계화,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의 증가,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농사를 다 기계로 짓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쉽게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 같은 걸 많이 치게 된 거죠. 자,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렴한 가격에 팔아도요,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고요. 게다가 신기술을 통해서 품종이 개량되기도 했고요. 게다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까지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병충해에 강한 그런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유전자를 재조합한 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되지만 뭐 병충해에 강한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뭐 비료를 크게 쓰지 않아도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곡물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곡물을 생산,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등장을 하네요. 여기에서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세계적인 농업에 있어서의 다국적 기업까지도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세계화라고 하는 게 농업의 생산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전통적 농업을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시켰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 앞에서 농업의 기업화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사실 전통적 농업이라고 하는 건 적당한 규모로 자신이 직접 먹고 약간씩만 남겨서 판매하는 그 정도의 농업 모습을 가리켜요. 근데 상업적 농업이라고 하는 건 아예 전문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물론 소규모 농가에서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상업적 농업의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오늘날 나타나 있다라는 걸 연관지어서 정리하시면 좋겠죠. 다국적 기업은 대놓고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농작물을 재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100% 상업적 농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은 또 어떻게 변화되었냐? 다국적 기업이 또 예예요. 수출을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재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커피 재배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마실 때 이용만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 재배를 늘리고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바나나 재배를 점점 늘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 판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류 소비가 증가되면서 가축 사육 및 사료작물 재배도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육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육류 소비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가축을 사육하려면 가축에게 먹일 사료작물 재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요, 아메리카 지역의 열대림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열대림이라는 건 열대 기후를 바탕으로 나무들이 숲을 무성하게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이 숲에 불을 질러요. 그럼 당연히 나무들이 불타서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남겨진 고러한 공터에 풀밭이 조성되는, 그 풀밭에 가축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 가격 상승으로 요즘에는요, 요게 좀 특이한 내용이에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석유예요, 석유. 석유가 시기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점점 평균 가격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비싸면은 농사 지어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저렴한 생산 비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모습이 늘어납니다. 바이오 에너지 계속해서 쓸 수 있고 뭐 환경 오염도 덜 일으켜서 소비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모습이 늘어나고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한 원료 작물 재배를 위한 콩, 옥수수의 재배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 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세계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 네 번째, 소비 특성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농산물을 쉽게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제가 바나나 먹어요, 블루베리 먹어요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다양한 농산물, 우리나라 시장만 가도, 마트만 가도 쉽게 구매,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 소비 늘어났고요. 사실 커피 같은 경우는 기호식품이잖아요. 원하는 사람만 먹는 그런 식품이 될 텐데요. 그런 기호작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소고기나 커피 같은 게 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예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세계화가 공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적인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사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공산품을 만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환영을 해요. 무역 장벽이 낮춰져서 더 많은 공산품들을 더 많은 지역에 판매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건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 우리나라 농산물은 뭐 이미 한칠레 FTA가 예전에 체결되어서 뭐 칠레산 포도 같은 거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런 한칠레 FTA와 관련해서 남아메리카 쪽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가격이랑 우리나라 농가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왜 아메리카에서 수입되는 포도는 이렇게 가격이 싼 거야? 어쨌든 가격 차이가 커요. 이 가격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FTA가 체결되면 체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과 관련지어서 세계화는 경제 공간의 불평등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거꾸로 공산품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대 국가도요, 우리나라와 한미가 딱 얘는 아니에요. 그냥 뭐 FTA와 같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은 아마도 그 나라 내에서 요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표현한다거나 개정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만 모든 게 불평등한 결과를 얻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세계화는 경제 공간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 경제가 분업화되면서 선진국은 대체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 첨단 산업, 서비스 산업이 주로 입지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 농업이 주로 입지해요. 농업이 주로 입지하면 농업 관련해서는 이익을 얻는 게 아닐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베트남에서 커피 재배가 늘어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 바나나 재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재배된 커피, 그렇게 해서 재배된 바나나를 실제로 이렇게 판매하는 이유는 커피, 바나나와 관련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다 챙겨가요. 그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농업과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은 많은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선진국으로 자본이 집중되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경쟁력과 생산 능력이 다른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함께 경쟁하다 보니까 선진국이 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또다시 경제 공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제 공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느냐. 앞에서 제가 EU를 하나 예로 들었어요. 물론 EU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선진국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경제 공간의 불평등 그리고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어떠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리 지역에 입지한 그러한 나라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경제협력체를 결성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이죠. 네,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영어로 나프타라고 발음하는 그런 게 또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들끼리도 아세안이라고 하는 협력체를 결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기구를 결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어느 정도 외환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하는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국제부흥 개발은행, 경제협력 개발기구 같은 게 또 만들어져서요. 어느 정도 국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본 1번, 2번 내용보다요. 여러분과 조금 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3, 4번이 별표입니다. 공정무역과 공정여행. 여기 여러분과 왜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하나거든요. 공정거래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생산물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생산자에게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을 가리켜요. 소비할 때 여러분이 이왕이면 공정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커피를 사드신다거나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면요. 이 운동에 동참해서요. 경제공간의 불평등 해결에 동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커피나 카카오벼나 뭐 착한 초콜릿, 착한 커피 이러한 이름으로도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착한 커피, 착한 초콜릿 요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한 정보와 관련된 뭐 커피나 초콜릿을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건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세계 여행 다니실 때 여행 경비가 지역 경제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공정여행을 알아보셔서 가신다면 경제 공간은 불평등 문제 한 번 더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정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커피 혹은 공정여행을 가실 때에는 조금 더 비용이 나갈 수 있어요. 워낙에 다국적 기업은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약간 싸게 팔아도 워낙에 판매되는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박리담회라고 해서요. 적은 이윤을 남겨도 많이 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윤을 그 기업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여러 가지 제품들은 값이 싼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당연히 좀 더 저렴하게 여행비를 받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비용을 내셔도 전 세계적인 경제 공간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사회 교과서 자체에서는 많이 강조돼요. 전 세계가 공동체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시험 대비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가 좀 더 불평등한 게가 아니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이러한 실천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수업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중에서도 글로벌 경제라고 해서요, 다국적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다국적 기업의 의미 정확히 잡아두시고요. 다국적 기업은 생산, 그리고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를 최종 결정하는 본산, 이런 것과 관련돼서 활동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그런 걸 꼭 복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